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저는 한 97% 맞출 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어떻게?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결혼과 관련된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4가지가 우리를 이혼으로 몰아가는 거의 절대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적인 요소 첫 번째 비난이에요. 비난을 주로 하는 부부들은 10중 8구 이혼하더라. 아, 비난. 비난을 주로 하는 부부들은 10중.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넌 생긴 게 별로야.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상황과 결과를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게 전반적인 대화의 주를 이룬다. 이 사람들은 97% 이혼에 다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떡해. 두 번째, 방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 치고 넌 안 그러냐? 너도 그러잖아. 야, 우리 집만 그러니? 니네 집 안 그러니? 야, 우리의 머리 나쁜 거 다 니네 집 때문이야. 이렇게 방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난과 방어만 있냐? 경멸 있죠.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처먹더니 그런 키로 그런 능력으로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경멸이라는 건 상대방의 모든 존재를 마치 감자를 깨듯이 깨버리고요. 마치 발로 짓밟는 것처럼 완전히 존재를 바닥까지 드러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담쌓기. 담쌓기. 됐고 너랑은 말을 말아야지. 네가 너랑 무슨 대화를 하겠냐. 됐어 그만해 하지 마라. 이거 있죠? 이 4가지가 한 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보통 이혼하는 부부들 적어도 2-3가지 이상을 섞어서 사용하면서 우린 결국 결말이 파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은 좀 피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투어 보면 알아요. 싸워보면 알아요. 뭘 아는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저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너는 나에게 맞추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결혼 상대자로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 고생 안 시켜줄게.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줄게. 거의 수중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거의 수중 생활을. 근데 이러한 말들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너무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거짓말장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 전에 보면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본인이 40, 50이 넘었는데 어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나이로 사는 게 아니고 역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8살, 9살이라도 정말 어른보다 나은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어른은 80, 90이 넘어도 애만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원히 어린아이로만 살 겁니다. 성인이 돼야 결혼을 하죠. 그죠?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짜증나. 짜증나. 매사에 짜증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은 평생 짜증낼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예민함, 자기의 예민함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짜증나라고 하는 건 뭐야? 나 속상해, 나 지금 마음이 언짢아, 아니면 내가 좀 수치스러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감정 단어를 나누어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얘기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 얘기하고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그냥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짜증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결혼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이분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세요. 눈 높은 사람들. 눈 높은 사람들은 다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이
46이에요. 46인데 제가 51살 대신 사업하시는 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딱인데? 그랬더니 그죠? 딱 맞다. 그 46 대신 여성분이 뭐라 했냐면 그 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나냐고. 제가 그 뒤로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누구예요? 본인은 누구냐고.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최대값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그러면 내 최대값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40대 중반, 50대 중반이 돼서 여전히 왕자님을 기다리고 공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밑에 있는 다름이에요. 공주님 밑에 있는. 그래서 스스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평균값이 어떤지를 찾아봐라. 그 가운데 더 중요하게 볼 것, 너의 평균값은 몇 점이냐. 제 아들 둘은 첫 번째 아내한테 낳은 아들이 둘이고 막내딸은 두 번째 아내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커 보이는 큰 딸은 지금 현재 와이프의 딸이거든요. 제가 지금 3혼째이고 3혼. 제가 아무래도 3혼이다 보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져서든지 몰라도 주눅이 들고 참게 되고 작아지는 느낌? 성격이 완전 대충 자기 말에 무조건 맞고 거기서 토를 달면 싫어하는 거라. 제가 말하면은 등신 짓을 하고 있다. 아. 여태까지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겼으니까 이겨야지 끝나지. 가끔 언쟁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결국은 제가 져요. 왜냐면 이혼하자고 나오면 협박식이죠. 이번 주 세 번째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혼이 없다. 네, 세 번째 결혼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두 번 또 아픔을 겪으면 다시 이렇게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예. 재혼을 결심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 결혼은 나이 어렸을 때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서로 이제 맞춰가는 그 와중에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안 맞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좀 많이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일하다가. 그래서 휠체어를 한 1년간 타고 예, 병원에서는 못 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때 집을 나갔어요. 예, 집을 나가서 이제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 아들이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을 두고 나갔으니 애들을 제가 뭘 해먹여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니까 싱크대가 딱 그렇죠. 여기 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수도꼭지도 안 되고 뭐 설거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네.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시니까 베트남 이렇게 국제 결혼하면은 살림도 잘하고 와서 산다더라. 근데 저기 제가 그게 솔깃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아, 네네. 국제 결혼을. 네, 그래서 와가지고 그 베트남 여자하고 애를 낳고 이제 그때까지 좋았는데 국적을 취득해지니까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국적 취득 후에. 예. 네네. 그리고 나더니 애 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걸어왔더라고요.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이 떠난 것 같아서 네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이혼을 하고 딸까지 해서 딸까지. 예, 셋을 셋. 저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케어를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SNS를 이제 제가 눈을 떴어요. 집에서 혼자 해서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 건너 하다 보니까 지금 아내의 그 피드 올린 걸 봤거든요. SNS에서 아내를 그럼 DM 보내신 거예요? DM을 보냈죠. 아, 신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때 결혼 생활 처음에는 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좋았죠. 근데 집에는 이제 서열이 있죠. 서열이요? 누가 더 좋아하냐에 가까울이 나눠지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제가 무슨 발언을 하면은 안 먹혀 들어가요.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다 내 밑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얼마나 세길래 뭐 예를 들은 게 있을까? 크게 뭐 이제 저희 집이 본가가 시댁이잖아요. 네네. 시댁을 평정했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아버님이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데 네. 젓가락 숟가락 딱 해고 차려놓으면 딱 먹고 딱 일어나서 딱 옛날 그런 네네. 분이잖아요. 옛날 어른. 예, 지금은 이거 치우고 물컵 갖다 놓고 병원. 그게 왜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내분 때문에? 네. 아흔이 되셨는데 그게 바뀌신 거예요? 예. 아니 뭐라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대놓고 얘기해요. 엄마 고생하시는데 뭐 그렇게 앉아 계시냐고. 그래도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창 들고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내가 이거 해? 그래. 야 대단하시다. 야. 별의별 일 다 했었어요. 경찰은 뭐 출동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술을 부른다고 한 2박 3일 동안 술을 먹은 적도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러다가 저희 엄마한테도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 딸내미 둘도 뭐 경찰 아저씨 오면 막 울면서 뭐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아들들 출동해서 아빠 끌고 들어오고 애들한테도 상처가 되게 많았던 2년여의 생활이라 거기서 저까지 막 가녀린 그 여성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워낙 성격도 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서 약속을 했죠. 또 그럴 경우는 바로 가차없이 아웃이다. 이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거예요, 워딩은. 그 아웃이다. 아웃은 전 알아듣죠. 이제 이혼이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양쪽이를 아니, 들어봐야 이게 돼. 맨정신에도 논리가 좀 없는데. 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진짜 이혼한다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공수표를 날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서열을 확실히 잡아서 그냥 강제로라도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잡으려다가 제가 잡은 거죠.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게. 네, 술 한 병만 먹어? 그럼 한 병만 먹게.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온 거예요. 아들 둘도 아빠한테 적대감이 되게 많았어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들들도 이제는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아빠를 조금 보는 그게 좀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이 달라졌다. 네. 저는 4명의 아이들이 다 제 편이고 의처증도 엄청 심했어요. 의처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치 추적 어플도 깔았어요. 그래서. 아이, 그거는 심하다. 근데 이게 왜 간혹 가다가 건물이 조금 왔다 갔다 거릴 때가 있어요. 너 그날 무슨 예를 들면 뭐 A 빌딩에 너 거기 왜 갔어? 나 간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전화를 했는데 내비가 얘기하잖아요. 내비가 뭐 좌회전에 너 지금 어떤 새끼랑 같이 있어? 두 번째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남자하고 같이 나간 거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랄까 보호해 물타리를 치려는 거죠. 못 나가게 하고 싶고 막 이혼도 싫고 이제 더 이상 놓치기도 싫고 지키고 싶고 이 여자를 내가 탁 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우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위는 아니라도 동등한 정도는 되고 싶고 말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고집이 세서. 앞으로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는 이번 생엔 끝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생에. 이 남자랑 살기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남편은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주정뱅이였잖아요. 가출하고 울고. 그러니까 서열이 안 바뀌지. 서열을 나눈다. 개도 아니고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 서열을 나누는 건데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남편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다 버려졌어요. 그 이전에 말하지 않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남자 문장 완성 검사 보죠. 문장마다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꽉 차 있거든요.
결혼 생활 자체가 나한테는 불안의 연속인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랑을 그렇게 실패하고 두 번째 여인도 나를 배신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실패가 굉장히 나에겐 아픔이었고 내가 서열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아주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나라는 집안을 좀 안정적으로 누구도 뛰쳐나가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센 놈을 만났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화평의 여인이에요. 화평의 여인. 이 집안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를 가져왔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딱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바꿨어요. 이건 전대미문한 일이에요. 90된 시아버지가 먹었던 그릇, 밥그릇을 갖다 놓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쉽지 않아. 90평생 습관이신 거를. 어디 그뿐인가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랑 그렇게 적대적이었는데 이 어머니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보통은 이 어머니까지 밀어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양쪽을 연결해가지고 가족이 되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안은 복동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서열의 방식이든 아니 화해의 방식이든지 간에 엄청난 이 집안의 화합을 가져온 여인입니다. 이 복동이에 대해서 무슨 서열을 정해요. 그냥 평생 모시고 사세요. 이 가족은 그래도 됩니다. 다만 총혼도 남편이 한 거 맞죠? 아니요. 그럼요? 이제 결혼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꾸 그렇게 제 PR을 했죠. 그랬더니 한번 그러면 그쪽 저희가 전원주택에 살았거든요. 평택에. 한번 가봅시다 했는데 거기 저희 딸이 제 딸이 와이프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걔를 딱 봤을 때 어디 이런 허름한 그런 쓰레기장에 쪼그리고 있는 아이처럼 느꼈대요. 집이 와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녀도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애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쪼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가. 되게 그런 거예요. 애를 두고 가려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남자친구였으니까 딸내미를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 어머머머. 지금 보면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키우겠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래도 좀 그건 막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혼인신고 하자. 우와. 이 여인은 누구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누워서 그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은 집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얘의 생명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지금도 눈물이 나시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냥 생명 앞에 무릎을 꿇는 여자예요. 저는 사실 이 가족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이 정도 재혼 이후에 갈등을 이렇게 겪고 나서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남편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라.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여자 놓치지 마세요. 그거는 멍청이에요. 세상 멍청이에요. 이 여자를 무조건 붙으세요.